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이하 이야기 중 하나는 신비롭고 무서운 도시 전설에 관한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서울의 한복판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저 미관상좋지 않은 폐건물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건물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둘씩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며칠간 행방불명되었다가 되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깊고도 어두운 심연을 바라보듯 아득했으며 무언가를 속삭이듯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도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라는 응답만 되돌아왔다. 이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소름 끼치는 도시 전설로 자리 잡았고 한 무리의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그 진실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주말 밤이 되어야 그곳에 가기로 약속했고 마치 일종의 의식처럼 각오를 다졌다. 밤이 되자 학생들은 손전등을 들고 그 건물로 향했다. 건물은 마치 그들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흉물스러운 그림자 속에서 드러났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은 흙먼지가 올라와 그들의 발자국을 덮어버렸다. 건물 내부는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부식되어 뜯어져 있고 바닥에는 오래되어 바스라지는 나무 판재가 널려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건물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건물의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다. 그들은 망설임 끝에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는 한없이 어두웠고 손전등 불빛마저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드디어 그들이 지하층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문 하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기묘한 원형의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고대 의식에 사용되었을 법한 돌재단이 있었고 그 주위로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었다. 벽을 따라 희미한 붉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각자 무언가가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그 환청은 점차 크게 들려왔고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무겁고 차가워지며 각자가 다른 환상을 보게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한데 모여 빠져나가려 했으나 문은 이미 닫힌 후였다. 그들은 모든 게 자신들의 상상일 뿐이라고 분명히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해서 위로했지만 이상한 야릇함은 계속해서 그들을 옥죄었다. 그날 밤 이후 그 학생들은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아침에 각각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을 잃었고 옅은 미소를 띄우며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반복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그 건물 주위를 아예 지나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전설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그들의 경험담은 인터넷상에 공포 썰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건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추가해가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내 그곳을 탐험하곤 한다고 하지만 결코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다.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장소는 누구에게나 그 기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심연 속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었던 나는 종강 후보양 집으로 내려가기 전 학기 동안 밀린 과제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에 머무르고 있었다. 더운 여름이었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오는 새벽녘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어렴풋이 알아차린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처음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그림자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옆집과 붙어있는 구조라 가끔 벽 너머로 사람의 흔적이 보이곤 했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 분명히 사람 같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바람 때문일 거라며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며칠 후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중에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속삭임이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벽에 대고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 신경과민이 된 거라 생각하며 그 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깨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달라졌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조심스레 일어나 벽 쪽으로 다가가자 그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욕조가 있는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던 나는 내 친구이자 형인 영준에게 연락했다. 영준은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형의 도움이라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행히도 영준은 곧장 달려와 나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형과 함께라면 겁낼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준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며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있는 층의 전등이 깜빡거렸다. 순간적으로 멈칫했던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 쳐다봤다. 이쯤 되면 정말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영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우리는 복도를 돌아보며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 쪽에서 나는 듯한 그 냄새는 썩은 물건의 냄새와도 같았다. 우리 둘은 서로 말없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지하실 문은 사무실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긴 복도의 끝에 있었다. 익숙한 듯 낡아 보였던 그 문은 마치 두꺼운 침묵으로 감싸여 있었다. 문을 열자 뿌연 먼지와 함께 응축된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조심스레 지하실을 수색하던 중 낡고 녹슨 금속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두꺼운 봉투들이 있었고 하나를 꺼내 열어보니 수십 년 전 이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최후는 불분명했지만 명확한 것은 그들이 대부분 실종 상태라는 것이었다. 우리 둘은 그 기록들을 읽으며 소름 끼치는 공통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 또한 벽을 넘어오는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현재 우리 아파트의 주인 이영철이라는 이름이었다. 순간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영철은 지난 몇 년 동안 집주인으로만 존재했으며 그 누구도 그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하실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을 알았다. 영준과 나는 문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문은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그 낮고 저주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공포에 질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지하실에선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 그 후로도 은행동 아파트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다. 언제나 그렇듯 그곳에선 이야기로 남겨진 몇 가지 사실들만이 떠돌 뿐이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래된 일기장 속 이름들처럼.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인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 전설에서 파생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안겨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 공포 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낡은 고택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부유한 가문이 살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채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택이 저주받았다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난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이 고택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부인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인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딸아이의 방은 온갖 종류의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마치 인형들과 대화하듯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갑작스럽게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딸아이가 아플 때마다 방에 있던 인형들이 마치 눈물을 흘리듯 촉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상황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저 딸아이에 대한 걱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그의 가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부모는 그녀가 사랑하던 인형들을 딸의 무덤과 함께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후 딸아이의 방에는 여전히 인형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인형이 왜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다버리거나 딸의 무덤에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인형은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으로 방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 고택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딸아이가 사랑하던 인형을 쓰다듬으며 웃음소리를 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급기야 누군가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공포에 질려 고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집과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택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밤에 이 집을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탐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급속히 퍼지게 되는데 사진 속에는 확실히 딸아이의 방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인형이 무표정하지만 왠지 모를 섬뜩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사진은 많은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조명 효과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사진을 보고 집 밖으로 도망쳤던 과거 탐험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름 끼쳤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인형의 이야기를 듣고는 결국 인형에 깃든 것은 너무 일찍 떠난 딸아이의 영혼이 아니겠느냐며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그 고택은 철거되어 마을의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직도 마치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 인형의 정체와 영혼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그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공포의 도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긴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전율을 선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버전과 디테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밤이 되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가 됩니다.